아줌마, 이리 와봐. 내가 용돈 두둑히 챙겨준다잖아. 전 여기 일하러 온 거지. 이런 짓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너도 좋으면서 왜 그래? 이리 와.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라고요. 월급 받기 싫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손대지 마시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생각지도 못한 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이경미 씨였습니다. 그런 이경미 씨의 인생에 어느 날 예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경미 씨에게 어떤 반전과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경미입니다. 저는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보람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깨와 손목에는 늘 피로가 쌓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씩 제 기력을 앗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픈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쌓여가는 병원비가 늘 저를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구인 목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익숙하고 평범한 광고들 사이 눈에 띄는 구인 공고가 있었습니다. 개인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지급.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0만 원? 설마 오타는 아니겠지?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라고 여겼지만 광고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조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가슴이 뛰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의심이 가득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판단은 흐려졌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할 걱정에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이건 기회야. 놓칠 수 없어. 그렇게 저는 결심을 굳히고 지원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실 수 있으신가요? 차분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 다음 날 아침 불러준 주소대로 찾아간 곳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대저택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문과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 외벽을 감싼 담쟁이 덩굴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날아 들어간 집 안은 외관만큼이나 웅장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비싼 그림들, 빛나는 샹들리에가 눈길을 끌었지만 집안 곳곳은 어딘가 쓸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내내 묘한 긴장감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허리 아래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세요. 차분하지만 담담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로 어머니와도 이혼하시고 지금은 혼자 계십니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이혼 이후로 워낙 성격이 예민해지셔서 가끔 욕설을 하시거나 물건을 던지시기도 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높은 겁니다. 사람들을 뽑으면 며칠 못 버티고 자꾸 도망을 가시던데 참고 일하시면 월급은 괜찮을 겁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신다면 언제든 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심하게 대했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걸까? 겁이 났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던 남편의 모습. 고통을 숨기며 애써 괜찮다고 말하던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500이나 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야겠어. 결심을 굳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을 나설 때 대저택의 거대한 문이 제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가슴속 깊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저희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우리 남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 결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대저택으로 출근한 첫날,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낯선 환경, 그리고 얼마나 요양보호사들에게 함부로 대하길래 이렇게 월급이 높은 걸까라는 생각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남편의 병원비를 해결할 유일한 돌파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안방의 침대로 다가가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침대에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의 시선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물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건 단순히 제가 긴장해서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던 순간 박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 씨의 말 한마디는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괜찮으신 분인가? 생각 못한 친절함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첫날은 일상적인 간호와 돌봄으로 채워졌습니다. 씻는 것을 돕고 몸을 돌려주고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가 바쁘게 흘렀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박 씨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몸이 훨씬 편해지네요.
그런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편할지도 몰라.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침대 옆에서 물컵을 건네는 순간 박 씨가 덜컥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윽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곤 손끝으로 제 손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억지로 손을 빼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곧장 그 사람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추행했어요. 제 손을 더듬으셨다고요. 내내 차분했던 목소리가 격앙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 남자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회사 조퇴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가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요양보호사분들 좀 괴롭히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고통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박 씨는 침대 위에서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변명했습니다. 오해다, 정말 오해야.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래서 손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박 씨는 결국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지긴 했지만 정말 오해야. 그 순간 아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들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실망과 체념이 섞인 듯 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할지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홀로 머리를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월급 많이 준다는 말에 왜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갔을까?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쓰다듬던 행동이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 눈빛, 그 행동이 역겨워서 도저히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유독 나한테만 친절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결국 그런 짓을 벌이려고 했던 거야. 그때 그 사람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없이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자기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과 저를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진 진심의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그만둘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엇갈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대저택에 도착하니 그 사람의 아들이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도 계속 반성하고 계세요.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목소리는 진지했고 표정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문을 열고 다시 박 씨의 방에 들어섰고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는 달리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박 씨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셨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물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박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사분께서 처음 저희 집에 오실 때부터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그 사람과 너무 닮았거든요. 박 씨의 말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뇨? 대체 누구 말씀이신 거죠? 저는 박 씨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워 반문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저희 집에 오신 지 벌써 며칠이나 되셨는데 제가 아직 이름을 안 물어봤네요. 혹시 이름이 이경애 씨 아니세요? 박 씨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경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건 저희 언니 이름인데요. 제 친언니입니다. 박 씨의 대답이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언니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박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련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이경애 씨와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경애 씨와 결혼까지 약속했었죠. 그제서야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잔잔히 잠들어 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영수 오빠 한때 우리 언니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사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이, 그 얼굴이 생생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를 오빠라 부르려고 하니 왠지 민망하기도 하네요. 대학교 앞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우리 언니와 언니를 보려고 매일같이 그 빵집을 찾아오던 영수 오빠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언니가 계산대에 서 있으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수 오빠는 늘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처음엔 영수 오빠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경미야, 매일 같이 찾아와서 나만 빤히 바라보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투덜대던 언니가 결국 영수 오빠의 끈질긴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된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연애를 시작했죠. 처음부터 세상 모든 행복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수줍게 말했었죠. 경미야, 나 영수 씨랑 결혼할지도 몰라. 언니의 얼굴에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너무나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수 오빠네 부모님이었어요. 그들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언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니가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곳에서 들었던 말들은 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작은 가게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죠? 그렇게 좁은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다 살아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안 사신 거 아닌가요? 부모님을 들먹거리자 끝내 참지 못한 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 돌아갈게요. 영수 오빠는 다급히 언니를 쫓아와 사과했지만 언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언니의 고된 마음을 모를 리 없었던 영수 오빠는 매일 밤마다 우리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리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밤이 되던 날, 결국 언니의 마음이 다시 움직였고, 그렇게 둘은 다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안 대 집안의 일이었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니와 영수 오빠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결국 더 큰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 오빠의 부모님은 결혼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의 가게에 영수 오빠 부모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매대를 엎고 진열장을 부수고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회장님과 사돈을 맺으려고 들어? 너희 딸이 한 번 더 우리 도련님 건드리면 그땐 알아서 해.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회장님께서 절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영수 오빠도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간 연애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지냈습니다. 나중에야 들었던 얘기로는 언니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30대가 되어서야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4살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늦은 결혼이었죠. 언니는 그렇게 영수 오빠와의 이야기를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영수 오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40년 전 우리 언니를 보러 집에 찾아오던 그 남자가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 오빠는 눈에 물기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 박영수입니다. 경미 맞죠? 경혜 씨 동생. 경미. 순간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가 지금 하반신 마비에 걸려 제 앞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네 부모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부모님 가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도 기억하세요? 40년이 지났지만 전 절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는 억눌린 분노와 궁금증을 담아 물었습니다. 영수 오빠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제 부모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경혜 씨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워졌고 영수 오빠는 그 말을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요? 그는 마치 죄인처럼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어렸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방에 가두고 다시는 경혜 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었거든요. 영수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책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영수 오빠의 고백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혜 씨는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영수 오빠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미야, 제발 부탁이야. 너희 언니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 정말 꼭 좀 부탁한다.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 오빠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언니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만날지 안 만날지는 언니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렇게 대답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언니에게 이 말을 어떻게 꺼낼지, 언니의 반응은 어떨지,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언니가 운영하는 작은 빵집을 찾았습니다. 빵집 안은 고소한 빵 냄새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니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얼굴을 보러 오고. 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니의 환한 얼굴을 보니 한참 동안 망설였던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반죽 위로 바쁘게 움직이는 언니의 손을 보며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니, 혹시 40년 전에 박영수 씨라고 기억해? 그 순간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밀가루를 잔뜩 묻힌 손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는 언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꺼내는 거야? 그 사람 얘기라니. 오래전에 끝난 일이잖아. 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언니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집에 그분이 계셔. 지금 허리 아래로 마비 상태인데 나한테 언니 얘기를 했어. 언니랑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라고. 제 말을 들은 언니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눈은 흔들렸고 밀가루를 닦아내던 손도 멈췄습니다. 영수 씨가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있다고?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응, 나를 보더니 언니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대. 그리고 언니를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 언니는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는 듯 했습니다. 언니의 눈에 스쳐가는 감정들은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날 잊지 못했다고? 언니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이후로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날 잊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언니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언니의 반응을 이해하면서도 영수 오빠의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언니, 그때 영수 오빠도 부모님한테 감금당하고 2번 다시 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됐다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언니를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하다고 꼭 한 번 만나고 싶대. 만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언니는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 지금 와서 그 사람을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난 40년 전에 이경미가 아니야. 곧 있으면 70이 되는 노인이 돼버렸어. 얼굴엔 주름도 가득하고. 언니, 사람은 늙고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저는 언니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만난다고 해서 다시 사랑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잖아. 이때까지 이혼한 전 형부한테 상처만 받았잖아. 언니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의 손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언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영수 오빠가 언니를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해. 제 말에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럼 한 번은 만나볼게. 언니의 목소리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영수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한 번 더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언니를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청 떨리네. 들어가자, 경미야. 언니는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놓인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언니의 걸음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언니의 등을 살짝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바로 옆에 있을게.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박영수 씨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혜 씨, 정말 경혜 씨가 맞나요? 영수 오빠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는 영수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 위를 훑고 지나간 흔적은 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언니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가 답했습니다. 영수 씨, 오랜만이에요.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영수 오빠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눈물이 맺힌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경혜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혜 씨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서로가 오랜 세월 간직했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오빠는 담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일은 부모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제가 막을 힘이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경혜 씨를 힘들게 만든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영수 오빠의 말에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죠. 그리고 그때 당신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담겨 있었지만 용서와 이해의 여지도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슬픔과 따뜻함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영수 오빠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경혜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제게 가장 큰 행복일 거예요. 영수 오빠의 말에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대답할 수 없어요.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작은 희망의 빛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미야, 정말 복잡한 기분이야. 지난 일을 용서하고 친구처럼 다시 지내고 싶기도 하고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도 해. 이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냈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수 오빠로부터 다시 한번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경혜야, 욕심 부리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너희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영수 오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 오빠가 다시 한번 더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 언니도 첫 만남과는 달리 이번엔 생각보다 금방 알겠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만남보다 차분했지만 여전히 감정이 뒤엉킨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 오빠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언니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혜 씨,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이렇게까지 날 찾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둘 다 60이 훌쩍 넘었고 너무 늦었다고요. 언니의 목소리에는 아픔과 회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의 말을 들은 영수 오빠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다고 제가 생각했으면 이렇게 애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40년 전에는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영수 오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재활을 시작하려는 결심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비가 온 이후 제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시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 당신을 다시 만난 게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언니는 영수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수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와 차오르는 눈물을 보며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영수 오빠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봐요. 언니의 말에 영수 오빠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말은 마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영수 오빠를 조금씩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양보호사로서 영수 오빠를 간호했기 때문에 셋이서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된 거죠.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았고 현재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영수 오빠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언니는 영수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영수 오빠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오빠가 드디어 재활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난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걸어서 경혜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영수 오빠의 상태를 보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운동과 근육 자극은 영수 오빠의 몸과 마음을 녹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오빠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영수 씨, 오늘도 잘했어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언니의 격려는 영수 오빠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발끝에 아주 약간의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작은 진전은 그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경혜 씨,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영수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영수 씨는 해낼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그날 밤, 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경미야, 나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아.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언니의 변화는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니와 박영수 씨의 관계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조심스레 다가가는 모습에서 잊혀졌던 시간의 상처와 오랜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영수 오빠는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임에도 재활치료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말 그대로 땀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와 치료사들은 영수 오빠의 의지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신경이 죽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환자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치료사의 말에 영수 오빠는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외적인 결과를 만들어 봐야죠. 제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영수 오빠가 원한 것은 단순히 다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는 영수 오빠의 곁에서 늘 함께 했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날 때까지 영수 오빠의 손을 놓지 않았고, 영수 오빠가 힘겨워할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 씨, 오늘 조금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끝까지 힘내요. 영수 오빠의 힘겨운 표정이 풀리고 조금씩 웃음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언니는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언니가 없었다면 영수 오빠도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영수 오빠가 비틀거리며 두 발로 일어서는데 성공하고야 말았던 거죠. 두 발로 일어섰던 짧은 몇 초가 지나고 영수 오빠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우리 모두는 이미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영수 씨, 우리 조금씩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 오빠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발끝에 감각이 돌아온데 이어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렇게 해낼 줄 몰랐어. 언니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영수 오빠는 언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혜 씨, 제가 걷게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말해봐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40년 전에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 함께 가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했던 곳이잖아요. 언니는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 오빠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혜 씨와 함께 해변을 걷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재활훈련을 버티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랑 함께 해주시겠어요? 드디어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언니, 그리고 영수 오빠까지 네 사람은 제주도로 향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수 오빠는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짙푸른 바다가 맞이한 한적한 해변. 바람은 부드럽게 네 사람을 감쌌고 파도 소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잔잔히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영수 오빠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 경혜 씨와 함께 걸어보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수 씨, 제가 옆에서 꼭 잡아줄게요. 한 발씩 천천히 나아가요. 영수 오빠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게 몸이 흔들렸지만 언니가 팔을 잡아주며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첫 발이 모래 속에 깊이 파묻혔고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에서 영수 오빠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멈췄습니다. 언니와 제가 재빨리 부축하자 영수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발을 내딛는 영수 오빠의 모습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네 번째 발걸음, 그리고 다섯 번째 발걸음을 뗀 그는 힘겹지만 분명한 움직임으로 해변 위를 한 발자국씩 걸어갔습니다. 지난번엔 두 발자국만에 주저앉고 말았지만 이번엔 10발자국 가까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0발자국 정도 걸으니 다시 중심을 잃고 모래 해변에 주저앉고 말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마치 기적을 본 것만 같았어요. 언니는 영수 오빠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에요. 영수 오빠는 잠시 멈춰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혜 씨,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언니는 영수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가 비록 이른이 다 돼서 만났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천천히 그리고 더 멀리 걸어가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영수 오빠와 언니는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영수 오빠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매일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오빠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미야, 너희 남편 병원비는 내가 책임질게. 너가 아니었으면 경혜 씨와 내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빠, 저희가 그렇게 큰 도움을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수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경미 너 덕분에 내 삶이 다시 시작됐어.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가 내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영수 오빠의 지원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숨 돌릴 수 있었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다니 정말 감사할 뿐이야.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며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고 그 모든 변화가 어딘가 특별하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기적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저희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수 오빠가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언니와 함께 더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남편과 제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면 그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미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미 씨 부부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언니와 영수 씨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돼서 행복한 미래를 보내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